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만 아주 잠깐 쉬었다가 2부에 이제 그 테크니컬의 본질을 가지고 장비를 만든 철학을 갖고 있는 XDB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그 XDB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철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경품 추첨을 하니 또 중간에 질문 드릴 거니까 자리를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XDB 세미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XDB로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사실 관련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좀 브랜드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XDB란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또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DB라는 브랜드는 비교적 만들어진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 폴란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피오트라고 하는 사장이 원래는 엔지니어예요. 디자인과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이자 텍 다이버였습니다. 그 친구가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장비를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기준이 됐던 건 똑같이 아까 1부에서 얘기했었던 DIR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비 회사를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꾸는 혁신과, 그 다음에 바꿈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지면 결국 판매할 수 없는 장비가 되고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품질, 그리고 다이버들 또한 즐거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생각을 하면서 다이빙 장비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XDB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냐면, 여기 ESP라고 하는 탐험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XDB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냐면 탐사 지원을 합니다. 탐사 지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다이빙이 아니라 개척되지 않은 곳에 가서 하는 다이빙들의 탐사를 지원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XDB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들을 해왔냐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이 됐고요. 그동안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20개의 나라에서 다양한 곳에서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이 테스트하기가 다이빙 장비 회사로서 내가 장비를 개발하고 난 뒤에 그냥 이거 써라, 아니면 이 장비가 좋다 라고 해서 단순히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는 분들에게 장비 테스트를 맡기면서 그들이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보완점을 이제 고치면서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시작했던 건, 여기 보면 우드빌 카스트 플레인 프로젝트를 WKPP라고 하는 아까 DIR이 시작됐었던 그 개념을 똑같이 이제 다 가져와서 본인들이 다이빙 장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DIR 개념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IR은 단순히 내가 쓰는 장비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도였는데, 이들은 장비를 개발하는 분들이다 보니 DIR이라는 개념을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롱호스, 백마운트, 사이드 마운트 또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장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동굴인데 저기 한 명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해식 동굴인데, 해식 동굴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해수라 수심이 좀 깊은 동굴인데, 동굴에 가서 저렇게 파랗게 보이면 좀 수심이 깊은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저런 탐사,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장비를 메고 레펠을 타야 되고 드라이 케이블을 지나서 웻 케이블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탐사 지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XDB 처음으로 만들게 된 장비가, 이 탐사를 통해서 만들게 장비가 이 사이드 마운트라는 장비입니다. 이 사이드 마운트라는 거는 이 패트릭이라는 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장비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이집트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멕시코에 가서 다이빙을 하면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탐사 위주로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 사이드 마운트에 처음 시판됐던 장비가 다이브라이트의 트랜스팩이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들은 요것을 개선해서 자기 장비를 만들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가장 유명한 장비가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라는 장비도 여기서 시작한 스티브 거츠라는 사람이 레이저 자기가 맞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레이저라는 장비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패트릭 또한 스티브 거츠와 같은 팀원으로서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서 탐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패트릭이라는 친구는 키가 좀 작습니다. 되게 다부지긴 한데 키가 좀 작고 왜소해요. 그리고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들은 거의 100% 웨슈트를 입었는데 이 친구는 드라이 슈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만 다이빙을 하지 않고 차가운 물에서도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내피를 많이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이빙을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다이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장비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앞에다가 체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몸이 작다 보니까 운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옆으로 밀어서 완전 밑에 세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라이 슈트를 입다 보니 사이즈 조절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존까지의 사이드 마운트들은 줄이 보통 2개로 이어서 조절을 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똑같이 조절을 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듈화 시켰어요. 그래서 어깨, 허리, 클로치가 다 분리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꺼운 내피를 입다 보니까 무거운 웨이트가 필요했는데 그걸 넣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포켓 웨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웨이트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곳에서 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탱크, 무게, 기체 등등 물의 상태가 다 달라서 내가 거치하고 싶은 디링의 위치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정된 디링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디링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엑스딥의 CEO인 피오트를 만나서 다이빙 장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게 된 장비가 바로 이 텍스텔스라고 하는 장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패트릭이 여기 엑스딥에서 장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모듈화 시스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웨이트 시스템과 윙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착용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하네스를 어깨와 허리와 클로치가 다 다른 강도를 사용을 합니다. 기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로치 스트랩은 드라이 슈트를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클로치는 가장 부드러운 클로치를 사용을 하고, 허리는 탱크를 고정해야 되다 보니까 부드러운 하네스를 착용을 하면 얘가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딱딱한 하네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러버 디링이라고 하는 디링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이렇게 다이빙 장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이드 마운트를 다음으로 이렇게 NX 시리즈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NX부터 사실 아까 얘기했던 DIR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와 이런 볼트 스냅을 만들었는데 XD NX 프로젝트 윈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건 저희 부스에서 실물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가 우리는 보통 여기를 데드존이라고 부릅니다. 데드존이 뭐냐면 수면에서 윙이 물 바깥으로 나가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거기는 수면에서 부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8파운드 윙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윗부분은 사실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NX의 윙들은 저 데드존이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라지게 돼서 그 공기 공간이 다 엉덩이로 들어가면서 수면에서 부력 확보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무게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리 중심에 공기가 위치하는 양들이 훨씬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형이 좀 더 좁아지고, 그리고 인플레이터의 위치가 가운데로 가게 되면서 공기 분배나 공기를 빼는 것에 훨씬 더 원활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백플레이트 또한 바뀌게 되었는데, 일단 기존의 백플레이트보다 훨씬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무게중심에 좀 더 분산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 스트랩이 V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V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 줄로 잡아줄 때보다 롤링에 대한 부분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비를 개발했고, 마지막으로 이 허리와 하네스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장비를 착용할 때는 큰 상태로 입었다가 허리 하네스를 줄이게 되면 어깨끈이 작아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보셔야지만 알 수 있어서 이따가 부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NX라고 하는 윙을 만들어서 현재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이런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 또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게 NX8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NX800은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저하 포트가 일반적으로 옆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45도를 향하게 됩니다. 45도를 향함으로써 기존 호흡기에 있는 5 포트를 제거하고 이 45도만으로 5 포트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위벨이 밑에 있지 않고 전면에 있으면서, 기존 스위벨 호흡기들은 다 밑이 길어지는 구조적 불편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함으로써 장비 세팅에 훨씬 더 편안함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싱글 세팅이고요, 요거는 더블 세팅입니다. 그래서 더블 세팅은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스위벨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세팅이 자연스럽게 돼서 호흡기 세팅에 훨씬 더 편해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장비가 개발이 된 것이 바로 이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제호흡기입니다. 이 제호흡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1시에 또다시 세미나를 합니다. 제호흡기에 관련된 것만.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완전 다르게 사이드 마운트 세팅을 기본으로 싱글 세팅에 이제 착용을 하고, 또 체스트 마운트로도 바꿀 수 있는 기종 하나로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까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접수하셨을 때랑 그 다음에 현장 접수하셨을 때 질문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질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적을 수 없어서 이름과 끝자리만 적어놨으니 이제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해외 유튜브에서 딥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블 탱크 옆에 사이드로 공기를 매달고 점성을 왔습니다. 사이드는 다른 방식인가요? 네. 요거는 다른 방식입니다. 옆에 찬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데코 탱크라고 하는 방식이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 마운트는 몸에 부착을 하는 방식이고, 데코 탱크는 옆에 이제 달고 다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호흡기의 가장 큰 장점, 교육비도 비쌀 것 같고 장비도 비쌀 것 같아서 일반인들이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이빙 안 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비싼데 어떻게 해라는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다이빙하는 환경에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호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내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일단 싱글 사이드 마운트가 웃긴가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이드 마운트 하다가 왼쪽 것만 달고 다니면 웃겨요. 왜냐면 보조호흡기 약간 호흡기 하나만 달고 다니면 그건 웃긴 거고 세팅을 제대로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엑스딥 사이드가 얼핏 말 발굽 형태로 보이는데 해당 디자인의 사유는 여기 보시면 저기 엑스딥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공기 공간이 아닙니다. 나머지가 공기 공간이라서 저기 부분은 이제 가장 손상이 되는 부분이라 저기는 공기 자체를 넣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말 발굽 형태가 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세요. 나이프 주세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목표 수심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이빙 테이블로 직접 계산한 감압 계획과 컴퓨터 감압 계획이 다른 경우 둘 중 어느 계획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압 절차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보통 기체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체만 많으면 대부분 해결돼요. 그냥 일단 무조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체만 많으면. 그리고 감압 계획과 컴퓨터가 계산 감이 다를 경우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왜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조작을 잘못해서 다른 건지 내가 지금 내 계획과 오버해서 달라진 건지에 따라서 뭘 따를지가 완전하게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교육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저희 장학생 강사 친구랑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요게 됐고요. 여기 좀. 제가 질문 개수를 제한을 안 뒀더니 좀 이제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보면 택다이빙의 정확한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이거는 뭐 세미나를 통해서 대답이 됐다고 보고요. 택다이빙을 시작한 분들이 시작한 이유, 택다이빙 필요성, 추천하고 싶은 이유들,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는 본질을 찾아간다면 그건 충분히 추천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사이트가 테크니컬 장비를 원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다이빙의 최종 목표점은 어딘가요? 뭐 이거는 개인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100m를 가는 걸 수도 있고, 누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을 아직 못 해봤어요. 광산 다이빙을. 그거를 좀 해보고 싶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최종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다이빙의 기준, 최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워야 한다는 게 있나요? 뭐 이것도 딱히 없습니다. 인트로텍이라고 하는 더블 탱크나 사이드 마운트 또는 싱글 탱크 또는 싱글 탱크의 데코 탱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크니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로도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테크니컬 다이빙이 실제로 레크레이션 다이빙보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게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기준으로 나눌 수 없어요. 내가 다이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보시고, 테크니컬 다이빙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대지 않는 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택다이버라고 몇 미터를 갔다 왔다 라는 이런 장비를 쓴다 라는 것들은 굳이 잘한다고 볼 수 없고, 그냥 개인이 연습을 많이 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드 마운트 방식의 테크니컬이 백 마운트보다 비주류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비주류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백 마운트를 매는 사람이 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테크니컬 다이버는 모두 부틸 드라이브나요? 네오프렌 드라이브, 이거는 따뜻해서 좋아요. 근데 부력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정말 많이 착용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정도의 체온 유지가 필요 없음에도 많이 차야 돼서 그렇게 되고요. 100m보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은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수심으로는 딱히 테크니컬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기준은 100m는 교육 수심이긴 하지만 몇 미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수심에 대한 기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0m, 5m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수심에 대한 거는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다이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크니컬 다이빙 단체별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명언처럼 어떤 단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고 싶은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배우던지 간에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다이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다이빙이냐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수준에서 철저한 수칙들이 강조된다면 진입장벽이 높고 본연의 재미를 저해하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자기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냥 슈트도 안 입고 조끼를 메고 필리핀 가서 그냥 가볍게 다이빙하는 사람한테 수영장 가서 연습해라 이런 건 못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넌 충분히 안전해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선택이라고. 뭐야, 여긴 이름이 브랜드별 BCD 차이 및 판매량 점유율은 알아서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몰라요. 타 브랜드와 엑스딥의 성능 및 차이점 비교. 이것 또한 뭐 너무 애매한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 모든 장비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능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블 윙의 필요성은 이 택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싱글 탱크는 더블 탱크가 조립이 안 됩니다. 이 윙이 좁아가지고. 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싱글 탱크의 38파운드랑 더블 탱크의 42파운드 부력 차이는 별로 안 되는데 이 옆에 크기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트님의 가장 흥미로웠던 이 전데 테크니컬 과정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과정은 동굴에서 제호끼를 했을 때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한 4시간 반 정도 다이빙을 하고 나왔는데 처음 그렇게 긴 다이빙을 해봤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벌써 끝났나 싶은 개념이 들었었는데, 제호끼를 사용하면서 그때 처음 이거의 장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테크니컬 다이빙은 이런 사람한테 추천해주세요. 본인 같은 사람한테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더블 탱크 뭐 어쩌고저쩌고 잘 추천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38m 정도에서부터 질소 마취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수심은 깊이 가지 못합니다. 수심이 깊지 가지 않아도 테크닉을 배워서 많은 다이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인상적인 질문이긴 했는데 질소 마취를 어디서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쉽진 않아요, 사실. 근데 되게 그거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요거는 못 바꿉니다. 적응은 할 수 있는데 질소 마취가 느끼는 걸 해소할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트라이믹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트라이믹스를 사용하시면 100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 마취에 대한 문제보다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38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테크니컬 다이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무조건 깊은 수심에 대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땡덕님 7609 없으세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제 레벨 어느 정도에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픈워터 이후에는 뭐 얼마든지 시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다이브 마스터고 다이빙 강사라고 해도 테크니컬에 들어오면 다시 배워야 돼요. 사실은 당연히 부력 조절을 하는 거랑 오리발질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결국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기준점이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와 더블 탱크의 장단점, 어떤 분야를 먼저 시작하는 게 쭉 있는데 좋을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을 먼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은 별로 안 어려워요. 탱크가 옆에 있다 보니까 밸런스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미칩니다. 이제 이 세팅 하나하나가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더블 탱크는 처음에 밸런스 잡고 연습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그 연습을 잘 해두면 사이드 마운트나 다른 다이빙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더블 탱크를 먼저 추천을 하는데,
좀 작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괜찮을까요? 저희가 다이빙하는 수심에서는 보통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몸은 다 액체나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몸에 갇힌 공기 공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압력 평형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수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엄청나게 깊은 심해를 가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겠지만 우리가 다이빙하는 수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뭐 100m 정도 수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질문 추가로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하세요. 하세요. 좋은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B방에서 태스크 로딩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연습을 통해서 태스크 로딩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들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많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프로다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항상 적용되는 말이 많지만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이나 아니면 단순히 짧게 취미로 즐기는 다이버들 그리고 또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생들한테 그런 부분을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그 연습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서 강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뛰어난 친구라. 네. 일단 그 태스크 로딩에 대한 부분은 태스크 로딩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나한테 일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내 머릿속에서 뭔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뭔가부터 해결하면서 해야 나가겠다. 그런 개념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재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펀다이빙 가이드를 정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재밌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끝내는 게 좀 더 중요해서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저를 찾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재밌는 부분이 그 정도라고 하면 강사님이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 그 사람이 다이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생긴다면 요 정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분. 질문 또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부터 할게요. 감사합니다. 팀 다이빙 할 때 네. 탑다이빙 같은 경우는 백업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장비나 아니면 같은 모델의 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이빙 팀을 구하고 나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구매를 하고 나서 팀을 구하는 게 좋은지가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펙스라는 브랜드를 얘기할 땐 같은 팀원들이 다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펙스 수리를 하긴 하지만 아펙스는 1단계, 2단계 오버홀 키트가 전 제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월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옵션적인 장점일 뿐이지 나는 아펙스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거 갖고 있는 브랜드에 팀을 못한다 이런 건 또 아니고 그리고 팀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선호하는 팀이 거기서 뭔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뭐 그거는 자기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고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받았어요? 네. 오케이. 아까 감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혹시 감압 이론을 배우지 않는 상태로 만약 NDL을 넘기는 그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NDL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 아까 기껏 얘기했던 걸 안 하겠다는 질문인데 그래도 답변을 하자면 어찌됐든 컴퓨터에 나오는 감압 시간을 지켜야겠죠. 근데 사실 조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는 어쨌든 몸에 이제 뭔가 좀 더 많이 쌓였을 때 중요한 건 상승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컴퓨터 감압 시간을 지켰어도
내가 급상승을 한 프로필이 만약에 있으면 그게 지켰어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어쨌든 지키기만 한다면 그나마 좋은데, 문제는 컴퓨터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 예를 들면 쉐어워터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모드로 들어가면 내가 쓰는 기체를 온, 오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쓰지 않았는데 온으로 돼 있으면 그 컴퓨터는 그걸 쓰겠거니 생각하고 감압 시간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 수심에서 쓰지 않으면 그제서야 더 긴 감압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만약에 잘못했다거나 내가 보수도 설정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세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여기 뭐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부터. 네. 몇 개 남았어요? 주셨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아, 요거는 다이브 타임에서 나온 백업 패드라는 건데 요 팔에 붙이는 겁니다. 팔에 붙여서 랜턴이나 작은 나이프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거치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질문을 조금 더 해보세요. 그 레이저는 윙이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엑스딥에서는 왜 그거를 하나로 그냥 뺐는지. 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된 역사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결국 두 개를 선택하게 된 건 외피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는 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엑스딥은 그 외피가 사실 많이 강해서 내부가 손상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채택을 하면 백업의 개념에선 좋지만 문제는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생겨요. 그래서 엑스딥도 블레더가 두 개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플레이터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꽂아서 쓰면 되는데,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다이버들을 썼던 경우가 블레더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DIR의 개념이랑 마찬가지인데,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엑스딥 또한 듀얼 블레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네. 네. 저는 테크니컬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이 있는데, 네.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 연습, 그러니까 뭐 노핀으로 밸런스 잡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줘가지고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 대처 능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교육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보통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기껏 배우는데 저 사람이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힘들잖아요. 대신 그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맞다기보다는 그거를 실전에 써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됐거나 그게 혹시 문제 상황이 되는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해서 본인의 능력을 좋으면 좋을 것 같고, 강사님이 여러분한테 배우고 계시다면 다 흡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